잠깐. 최 지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해입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 업무 관계로 호텔에 가고 와인바에서 손을 잡습니까? 최 지점장,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일장 균열의 시작. 박소연은 미술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19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한 세월이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작품들과 마주했고 작가들의 혼이 깃든 캠퍼스들을 세상에 선보였다. 무엇보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한 번도 전시 일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완벽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세심하고 치밀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최도윤과 10년 가까이 쌓아온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도윤은 스토리은행 강남지점장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왔다. 자식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둘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균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요. 도윤의 전화였다. 요즘 들어 자주 받게 된 연락이었다. 지점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였는데 소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은행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리 자급은 더욱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알겠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돌아온 것은 11시가 넘어서였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최근 몇 주간의 패턴을 고려하면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서 전시 카탈로그를 검토하고 있다가 남편을 맞았다. 고생했어요. 응, 오늘도 정말 힘들었어. 도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서류 가방을 평소와 같이 현관 옆 테이블에 놓았다. 소연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따뜻한 우유를 끓여 침실로 가져다 주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출근한 후 소연은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평소 습관처럼 현관 주변을 먼저 치웠다. 그런데 서류 가방 옆으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무심코 주워든 그 메모에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정 마이너스 저녁 7시. 생소한 이름이었다. 도윤이 일하는 은행에 그런 이름의 직원이 있었나? 소연은 잠시 생각해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고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굳이 메모를 해두었을까? 그것도 시간까지. 의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류 가방을 제자리에 놓으려다 가방이 미묘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도윤은 가방을 항상 꽉 닫아두는 사람이었는데 호기심에 이끌려 가방을 열어보니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브르 베르소 와인바 마이너스 11월 15일 오후 10시 30분. 어제 날짜였다. 그런데 도윤은 분명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고 회사 회식이 있었다고 했다. 브르 베르소는 강남역 근처의 프리미엄 와인 바였다. 은행 회식을 그런 곳에서 할 리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곳은 커플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유명했다.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김민정이라는 이름의 메모와 와인바 영수증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소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준비에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메모와 영수증 생각뿐이었다.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다. 저녁 무렵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응, 요즘 정말 바빠. 새로운 금융상품 론칭 준비로 정신이 없어. 어제는 회식이었다고 했죠? 맞아. 팀장들이랑 회의 겸 식사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서 하셨어요? 강남 쪽 한식집에서. 왜? 거짓말이었다. 아니, 적어도 전부는 사실이 아니었다. 소연의 마음이 싸늘해졌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2장 의심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갓 내린 커피. 10년간 변하지 않은 아침 식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여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치는 사이 소연은 우연을 가장해 물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진 것 같아서 스스로 놀랐다. 오늘? 오전에 본점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고객 미팅들이 좀 있어. 아마 8시쯤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 고객 미팅이요? 어떤? VIP 고객들 몇 분. 대출건으로.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늦을 수도 있어. 신입 직원들 환영회가 있거든. 신입 직원. 소연의 머릿속에 어제 발견한 메모가 떠올랐다. 김민정이라는 이름. 혹시 그녀가 신입 직원일까? 신입 직원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5명 정도? 대부분 여직원들이야. 요즘엔 은행업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졌거든. 도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소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신문을 접고 일어서며 평소와 같이 소연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남겼다. 그럼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나간 후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발견한 영수증의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이었다. 그런데 도윤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르 베르소 와인바에서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렇다면 그 30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미술관에 출근한 후에도 소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다음 주 개막 예정인 현대 한국화의 재해석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다. 동료 큐레이터인 이지현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치챘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연은 고마웠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남편을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점심시간에 소연은 인터넷으로 르 베르소 와인바를 검색해봤다. 예상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와인바였고 후기들을 보니
대부분 데이트 장소로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도유는 예고한 대로 8시에 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아서 소연은 약간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어떤 고객이셨는데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연은 놓치지 않았다. 대출 받으시는 분이야. 부동산 관련해서. 그분 성함이? 왜 그런 걸 물어봐? 도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였다. 갑자기 내 업무에 관심이 많아졌네. 소연은 당황했다. 평소라면 도윤은 업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는 편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고객이 있으면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 샤워하고 일찍 자야겠어. 도윤은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다. 도윤은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신입 직원 교육이 있다는 이유였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다. 실내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의 3층이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무소 소장 김태수입니다.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김태수는 소연의 표정을 한눈에 읽어냈다. 이런 고객을 수없이 봐온 터였다. 불륜 조사건으로 오신 건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다. 남편분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겠죠? 소연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르 베르소 와인바, 영수증, 그리고 거짓말들. 김태수는 메모를 하며 차분히 들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정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행동 패턴 파악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증거 수집까지. 증거요? 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로 이런 일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1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해주세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길,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다. 며칠 후 김태수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왔다. 도윤은 실제로 김민정이라는 26세 신입 행원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사진들을 받아본 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3장 복수의 설계.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본 후 소연은 며칠간 미술관에 나가지 못했다. 몸살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병이었다. 10년간 쌓아올린 믿음이 무너지는 충격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깊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연은 곳곳에 남겨진 남편의 흔적들을 바라봤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함께 여행 갔던 곳에서 찍은 사진들,
그가 즐겨 읽던 경제지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아니, 적어도 그 절반은 거짓이었다. 언니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연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소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으로는 고칠 수 없는 종류의 아픔이었다. 소연은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때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도윤의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그가 소중히 여기는 이탈리아산 가죽 가방이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그녀가 선물한 것이었다. 10주년 기념품을 들고 불륜을 저지르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소연은 그 분노를 억눌렀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19년간 미술품을 다뤄온 그녀는 섬세함과 인내심을 배워왔다. 복원 작업에서 성급함은 금물이었다. 한 번의 실수로 수백 년 된 작품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복수도 마찬가지였다. 치밀하고 완벽해야 했다. 다음 날 소연은 미술관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복원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18년간 수많은 작품들을 되살려낸 곳이었다. 복원실 한켠에는 각종 화학 약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안료 제거제, 바니시 용해제, 캠퍼스 강화제. 그 중에서도 소연의 시선이 머문 것은 사이아노 본드 X7이라는 특수 접착제였다. 원래는 캠퍼스의 찢어진 부분을 응급 처치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었다. 이 접착제의 특성을 소연은 잘 알고 있었다. 상온에서는 투명한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만 피부나 가죽 같은 단백질 성분과 접촉하는 순간 강력한 결합력을 발휘했다. 한번 붙으면 특수 용해제 없이는 떼어낼 수 없었다. 게다가 건조되면 거의 무색 투명해져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웠다.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약품 라벨에 적힌 경고 문구였다. 소연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위험하다는 것은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예상대로 늦게 들어왔다. 요즘 그의 패턴이었다. 김민정과의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리라. 소연은 평소와 같이 남편을 맞았다. 고생하셨어요? 응, 오늘도 정말 바빴어. 똑같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묘한 평온을 주었다. 내일 은행에서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있다고 했죠? 맞아. 분기별로 하는 행사야. 꽤 큰 규모로 준비하고 있어. 도윤은 그 행사를 몇 주 전부터 준비해왔다. 지점의 주요 고객들과 본점 임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였다.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오후 6시부터. 아마 9시까지 이어질 것 같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소연은 미술관에서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도윤의 서류 가방을 꺼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 5년 전 그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골랐던 선물인지 기억났다. 이제 이별의 선물이 되겠네. 소연은 복원실에서 가져온 사이아노 본드 X7 한 병을 꺼냈다. 작은 붓을 이용해 가방 손잡이 부분에 얇게 발랐다. 너무 많이 바르면 눈에 띌 수 있으니 적당한 양으로 조절했다. 약품은 금세 건조되어 투명해졌다.
겉으로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완벽해. 소연은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미소 지었다. 19년간 미술품을 복원해온 숙련된 손길이었다. 실수란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다. 내일 행사 잘 되겠어요?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고마워. 좀 떨리긴 하지만 자신 있어. 당연히 잘 되실 거예요? 당신만큼 유능한 지점장이 어디 있겠어요? 도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아내의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밤이 깊어갈수록 소연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단순히 서류 가방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른 것으로는 부족했다. 진짜 치명타가 필요했다. 소연은 탐정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은행 VIP 행사 관련해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의뢰인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이신지.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은행 임원들, 동료들, 고객들 모두. 그렇게 하시면 의뢰인분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나야 해요. 그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10년간의 결혼 생활도, 도윤의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옛 모습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져나올 준비를 마친 것처럼. 사장 몰락의 순간.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네이비 블루 수트에 은색 타이, 그리고 소연이 선물한 시계까지. 완벽한 은행 지점장의 모습이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군요. 소연은 남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본점 임원들도 오고 주요 고객들도 많이 참석해. 오늘 행사가 성공하면 내 승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도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류 가방 잊지 마세요. 소연이 현관 테이블 위에 가방을 가리켰다. 어제 그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둔 바로 그 가방이었다. 아, 맞다. 고마워. 도윤은 가방을 들어 올렸다. 손잡이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소연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소연은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8시 30분. 행사 시작까지 9시간 30분 남았다. 이제 시작이야. 소연은 탐정 김태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 완료.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스토리은행 강남지점 6층 컨퍼런스룸은 오후 6시부터 붐비기 시작했다. VIP 고객들과 본점 임원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도윤은 입구에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지점장님 준비 정말 잘하셨네요.
본점 상무가 도윤에게 말했다. 행사장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뷔페 음식들도 훌륭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해하고 있었다. 오늘 행사가 성공하면 정말로 승진이 가능할 것 같았다. 7시 30분쯤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기 위해 가방에 손을 댔다. 그런데 이상했다. 손잡이가 손에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죽이 좀 끈끈해진 것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가방을 들어 올리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다. 손이 손잡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도윤은 당황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당겼지만 소용없었다. 마치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버린 것처럼 손과 손잡이가 분리되지 않았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옆에 있던 차장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붙어 있어서 불가능했다. 이상하네. 가방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VIP 고객들과 임원들이 도윤의 기이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떻게든 손을 떼려고 애썼다. 지점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누군가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다. 20년 넘는 은행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앞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처음에는 은행 홍보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곧 경악했다. 스크린에는 도윤과 젊은 여성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진, 그리고 르 베르소 와인 바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흘러나왔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8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 손이 붙어 꼼짝할 수 없는 도윤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저건 김민정 씨 아닌가요? 누군가 속삭였다. 신입 행원 김민정은 오늘 행사의 직원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 본점 상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로질렀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서 도윤에게로 그리고 도망치려는 김민정에게로 향했다. 최 지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무의 질문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게다가 서류 가방에 붙어버린 손 때문에 제대로 된 몸짓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 업무 관계로 호텔에 가고 와인바에서 손을 잡습니까? 또 다른 임원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20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스크린의 마지막 장면은 어젯밤 김민정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오후 9시 15분. 도윤이 집에서 늦은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VIP 고객들은 서로 수근거렸고 동료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최 지점장,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상무의 선고 같은 말이 떨어졌다. 도윤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서류 가방에서 손을 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접착제는 너무나 강력했다. 결국 병원에서 온 응급 요원들이 특수 용매를 사용해서야 그의 손을 가방에서 분리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행사장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아침에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동료들과 고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 나가는 그의 어깨는 극도로 처져 있었다. 김민정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 은행에서의 미래는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도윤은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소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남편을 바라봤다. 어떻게 되었어요? 조용한 질문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오늘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당신이 했군요. 소연은 책을 덮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대가예요? 당신이 그 여자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짓밟았을 때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오장 무너진 이름, 남은 자의 선택. VIP 행사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소연은 평소와 같이 미술관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도윤은 며칠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고 10년간 함께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다. 이혼 서류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서류를 도윤은 소연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서려 있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집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소연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이렇게 간단한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묘했다. 김민정은 어떻게 됐어요? 당일 사직서를 냈어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 같은데.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묻어났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군요.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민정의 안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스토리 은행 본점의 조사는 신속했다. CCTV 분석, 직원들과의 면담, 그리고 회계 검토까지. 다행히 도윤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업무상 비리를 저지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 지점장님의 행위는 은행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명확했다. 권고 사직. 20년 은행 생활의 끝이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은행업계에서는 사실상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민정의 운명은 더 가혹했다. 신입사원이었던 그녀는 아무런 협상력도 없었다. 사직서를 냈지만 이미 업계 내에서 소문이 퍼진 상태였다. 다른 은행으로의 이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금융업계에서 영구 추방당한 셈이었다. 폭수는 완성되었군요. 탐정 김태수가 마지막 보고를 위해 소연을 만났다. 그는 의뢰인의 차분한 표정을 보며 약간의 우려를 표했다. 후회는 안 하시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후회요? 소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오히려 시원합니다. 10년 동안 속아 살았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많은 의뢰인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냉정한 복수를 계획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첩착제를 생각해내셨는지. 19년 동안 미술품 복원 일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때로는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도 복원의 일부거든요. 잘못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야 제대로 된 복원이 가능하니까. 의미심장한 대답이었다. 소연에게 이번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복원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2주 후 소연은 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있었다. 재생과 부활 현대 미술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였다. 마치 자신의 현재 상황을 투영한 듯한 제목이었다.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동료 지연이 말했다. 실제로 소연의 모습은 몇 주 전과 확연히 달랐다. 더 밝아졌고 더 적극적이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어떻게요? 더 자유로워 보여요. 그리고 더 자신 있어 보이고요. 지연의 말이 맞았다. 소연은 정말로 자유로웠다. 10년간 그녀를 묶고 있던 것들. 좋은 아내이어야 한다는 강박, 완벽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식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혼자 밖에서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다. 남편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웨이터가 가져온 와인을 음미하며 소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짐 정리 끝났습니다. 집 열쇠는 현관 테이블에 두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소연은 문자를 읽고 잠시 감회에 젖었다.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답장을 보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간단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 달 후 소연의 기획전 재생과 부활이 개막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파괴된 작품들을 새롭게 재해석한 섹션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말 인상적인 전시네요. 한 관람객이 소연에게 말했다. 파괴와 재생이라는 테마가 현재의 우리 시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무너뜨려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와 닿아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관람객은 모르겠지만 이 전시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소연은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도윤과 김민정은 각자의 몫을 치렀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소연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19년간 쌓아온 전문성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전시장 한 구석에는 그녀가 직접 복원한 18세기 초 상화가 걸려 있었다. 원래는 찢어지고 색이 발해서 볼품없는 상태였지만 6개월간의 정성스러운 작업을 통해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소연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때로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진정한 복원이 가능한 법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새로운 캠퍼스 앞에 선 화가처럼 소연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라는 무거운 액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갈 시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재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